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아침 환하게 밝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반격의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신용 위험 없는 위험은 진짜 위험이 아니다. 한 번 더. 신용 위험 없는 위험은 진짜 위험이 아니다. 자, repeat after me. 자, 신용 없는 위험은 진짜 위험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시작은 은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무언가를 시그널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투심이 안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되었죠. 어쨌든 시장을 점령하던 그 악몽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모두 인사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채권 투매 시장 이후 채권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주식 시장도 투매가 발생한 이후에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낙폭으로는 충분하다.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는 건 이제 침체, 경기 침체를 가격 매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침체로 들어가기엔 기업 실적이 너무 살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침체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체가 아니라면 하락폭은 상당히 컸었죠. 그 S&P가 장중에 20% 이상의 소위 말하는 조정장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29.9%의 기록적인 하락을 보여주었고, 연속 하락세로는 2001년 이래로 연속 하락이 가장 길었고, 다우 같은 경우는 2023년 아니고요, 1923년 이래로 가장 장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것이 기술적인 반등이냐 본격적인 반등이냐, 반격의 시작이냐. 자,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finbiz.com을 통해서 오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보면 JP모건이 나오죠. 네, 오늘 이 상승의 흐름은 JP모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주고요. 화나죠. 은행주들이 화납니다. 은행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JP모건은 6%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뭐 주변에 뭐 웰스파고라든가 뭐 이런 다 은행들, 저건 바클레이즈죠. 네, 이런 모든 은행들이 다 5% 이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기술주들도 대부분 다 올랐어요.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랐고, 그런데 이제 기술주도 올랐던 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끊었습니까? 이번 장 하락 과정에서는 대각선으로 끊겼죠. 대각선으로 끊기면서 기술주들이 상승이고 그 나머지의 것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부터 지난 주말부터 그림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종가 부분이 다행히 상승하면서 끝나면서 시장 질이 좀 좋아졌다. 전반적인 상승 종목 수가 꽤 많아졌다. 지수는 떨어졌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 숫자, 상승 숫자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면 JP모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JP모건이 그냥 시장이 지금 심리가 뭐였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시장을 휘감았던 감정이 뭐냐, 연준은 분석이 실패했고 이러한 실패는 결국 시장 실패로 이어질 것이며, 그들이 이야기한 연착륙이 불가할 거다라는 전망, 그리고 또 연준에 대한 불신이 시장 바탕에 깔려 있었죠. 근데 오늘 JP모건의 실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이 과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자, 기존의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컨센을 환기시켜 줬는데요. 자, JP모건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은행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뭔가요? 부도를 안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실패가 없었다는 얘기죠. 부도를 안 맞아야 실적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냥 은행은 쏘쏘하게 벌어요. 한국의 은행에서도 보듯이 평온의 시대에는 쏘쏘하게 법니다. 근데 언제 깨지죠? 위기의 시기에 깨지게 되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작살나는 게 은행업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JP모건 실적이 좋았다는 건 뭡니까? 신용 위험이 있다 없다? 현재까지는 신용 위험 없다. 그렇잖아요.
부도나는 회사는 없잖아요. 지금 부도나는 회사가 없는 거니까 침체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급한 경향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투자자의 날 행사를 JP모건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올해 순이자 이익, 일종의 그 님 비슷한 건데 순이자 이익이 560억 달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500억 달러 늘었죠. 더 늘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늘었어요.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훅 붐업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또 유형 자기자본 이익률 ROTCE 이런 이상한 거 쓰네. ROTCE 쉽게 얘기하면 ROE입니다. 이게 ROTCE는 우선주를 뺀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유형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우선주는 사실은 지배 권한이 없잖아요. 기업에 대한 지배 권한이 없고 배당만 받잖아요. 그렇죠? 배당 우선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부의 주식이잖아요. 자본은 자본이지. 근데 이제 냉정하게 순자본으로 따진다면 투표권에 있는 자본만 순자본이다라는 계산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자본은 자본이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제조업에서 쓰는 ROE보다 조금 개념을 높게 형성시킨 ROE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본질 체력은 맞죠. 본질 체력 대비 이익률이 17%. 은행의 ROE가 17%가 난다. 야, 놀랬습니다. 은행의 ROE가 17%. 물론 ROTC이니까 총자본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안 되겠죠. 총자본 대비.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아니잖아요. 은행은 다 남의 자본이 거의 대부분 남의 자본이잖아요. 그죠? 남한테 돈을 예금을 받아 빌려서 꿔주는 거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마진을 따먹는 게 은행업인데 내 돈 갖고 하는 것보다는 남의 돈 받아서 남한테 빌려주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17%고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2년 뒤에 달성될 거라고 봤는데 올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CFO는 뭐라고 했냐면 큰 그림으로 보면 단기적인 신용 전망이 특히 미국 소비자 부분에서 여전히 강하다. 네, 언급도 된 거예요. 신용 전망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네. 신용 위험이 없네. 은행이 확인해 주네. 연준 저거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준이 말한 연착륙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 라는 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신용 위기가 없다고, 물론 이제 막판에 한꺼번에 다 틀릴 수 있죠. 제가 이제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하고 이 그 텐저블 저기 아까 유형 자기자본 이야기를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 우리 유동원 본부장이 이제 은행을 출신이시니까 하면서 했는데 아직 완벽한 답을 못 얻었는데, 보통 그 시티은행 자료를 하나 보내주셔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인가 2020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ROE가 마이너스가 좀 나더라고요. 즉 뭐냐면 금리를 확 올렸을 때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 은행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은행의 이익이 훼손되고 나면은 은행들은 아무래도 신용 사용에 있어서 조금 경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적자 나고 나면은 공격적으로 영업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2018년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이 그런 것들을 일부 좀 걱정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JP모건이 대표은행 아닙니까? 미국의 대표은행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시장 심리가 굉장히 안심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침체 수준, 침체까지 얘기하기는 지금 조금 이른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런 판세가 나왔는데 과연 앞으로 미국 증권 시장에서 투자자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자, 투자 심리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투자 심리도 살펴보면 지금 여전히 상당히 낮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뭐 장이 올랐다고 해서 크게 오른 건 아니고요. 여전히 극단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Fear and Greed가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달러화 가치가 1% 이상의 하락을 했는데요. 이 1% 이상 하락을 한 이유는 유로화 강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있었던 우리 한국 시장에서 우리 이미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대미
관세 철회 가능성, 중국의 대미 관세를 미국에서 철회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도감도 같이 작용을 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역시나 뭐 달러의 이런 한 약세, 1% 수준의 약세는 그 유로화 강세에서 기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1% 이상으로 이건 거의 폭락이거든요. 환에서 1%는 폭락인데 이런 폭락이 나타난 이유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트레이딩 쪽 포지션이 그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달러 순매수 포지션이. 예,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냐면 그 계속 달러 고 외치던 포지션이 갑자기 유럽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깜짝 놀라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포지션 청산을 하면서 달러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호주도 통화가 1%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서는 노동당이 151석 중 72석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달러 지수가 102.09를 기록했고요. 유로 달러는 1.068, 달러 엔은 127.82, 달러 원이 얼마? 1259원. 야, 얼마였어요? 어제? 1270몇 원 아니었나? 80원까지 가지 않았나? 자, 지금 얼마? 1259원. 1259원. 위안화도 6.66까지 강세를 갔습니다. 달러 엔이 129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127.82로 강세를 갔는데, 원화가 오늘 강세가 더 큽니다. 9.85예요. 네, 9.85, 9.9 막까지 갔었죠. 그리고 최근에 최고 강세였던 거는 100엔당 968까지 한번 찍었었죠. 예, 어쨌든 지금 985. 원화 강세가 오늘 좀 크게 나타나면서 원화도 1% 이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원화 강세가 나타났으니까 한국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한국은 미국 시장이 최근 이번 그 올해 들어와서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 같은 역할을 보여준다. 그래서 선물 시장 으로서 어제 작용을 해서, 어제 원래 좀 빠져야 될 거였잖아요. 장외 여기 시장에서 0.7% 빠졌었으니까. 근데 그만큼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한 1%는 반영했다, 한국은.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 상승한 거 1% 반영했으니까 오늘 한국 시장이 활활 탈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말고, 활활 타면 그냥 좋아하지 기대는 하지 말자. 또 기대 상처받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유로 강세가 왜 일어났냐? 유로 강세가 라가르드 ECB 총재가 블로그에 썼대요. 블로그에 썼는데 그 말들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순매수는 3분기 초반에 종료될 것을 예상한다. 라가르드 총재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는 7월 회의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에 맞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유럽도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7월이에요. 현재 전망대로라면 3분기 말까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3분기 말이면 9월까지, 지금 현재 얼마예요?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산 매입 프로그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3분기에 그만두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준금리는 인상을 안 하지만 실질금리는 0.5%를 인상하겠다. 9월까지. 이 얘기를 한 거죠. 오, 급했네요. 유럽 급하지요. 지금 유럽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지금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기준으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2007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8.85달러예요. 얼마 전까지 7점대 후반이었습니다. 7점대 후반. 와, 많이 올랐어요. 7점대면 살짝 8까지 찍었었어요. 7.8이에요. 이런데 지금 8.8입니다. 10%가 넘게 오른 거죠. 오늘 하루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독일은 절단 나고 있는 거죠. 독일은 절단 나고 있는 거고, 독일의 그 러시아 쪽 그 석유와 경유 의존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아마 경유값이 지금 한국에서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는 이런 국제 정세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소련이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원유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천연가스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경유 수출도 꽤 많습니다. 경유 수출도 꽤 많고, 독일인가는 그거를 한 30%인가 받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유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유 가격이 과거 보통 휘발유보다 한 100원에서 이상 쌌는데 요즘 오히려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국제 정세하고 관련이 있다. 경제는 내 삶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국제 정세가. 우리는 국제적으로 놀아요. 국제적으로 놀아서 경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현재 금융 상황들은 어떻게 되느냐? 채권 약세로 돌았죠. 그동안 너무 강세였죠? 왜? 위험 회피 선호가 상당히 있었으니까, 위험 싫어.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 안전한데 피난 갈 거야. 하면서 채권으로 피난을 가면서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제가 그랬죠? 10년물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2.7대까지 갔었어요. 지난 주말에 2.788까지 갔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고 나중에 결국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보건데 3.5까지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조금 열어놓을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한 뭐 이런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2.78에서 2.86으로 거의 10bp 가까이 상당히 큰 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고요. 가격이 떨어졌고요. 2년물은 2.59에서 2.62로, 그리고 30년물은 2.99에서 3.06으로, 5년물은 2.80에서 2.876으로, 그리고 3개월물은 1.03에서 1.04로 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아직은 완벽하게 안심할 때는 아니다 하실 분들은 연말까지 또는 내년 연초까지 분할 매수를 하겠다는 심정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조금 있다가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정확하게 그 금리의 고점, 즉 채권 가격의 저점을 정확하게 매기기는 좀 만만치는 않다. 그러나 어제 한국은행 관련된 언급들 이렇게 나온 걸 보건데 한국도 연말 기준으로 2.25에서 2.5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스케줄을 좀 짜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 가격 1852달러, 구리 0.99% 상승했고요. 니켈은 1.18 하락, 알루미늄 0.4% 하락, 팔레듐 0.15% 하락 하면서 비철 금속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미국 소매 가격은 2% 올랐고요. 옥수수도 0.9% 올랐고 반면 대두는 1% 떨어졌습니다. 공유는 혼조이지만 전반적으로 고온 상태에서 크게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버네키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막 뭐라고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톤이 바뀌셨어요. 나는 정말 정확한 예상치를 주려는 건 아니지만 연준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 연합인포맥스 자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낮아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연준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과 연준이 정책에 임함으로써 내리는 결정들에 달려있다. 되게 말 어렵게 하시네. 무슨 말이냐? 수요는 연준이 잡을 거다. 정책에 따라서. 그러나 공급은 연준의 영향권 통제에 벗어난 상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잡습니다. 연준이 분명히. 제가 보기엔 수요는 잡는데 공급은 본인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망 적체가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가지 가장 큰 요소는 뭐다?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6월 1일부로 상하이에서 해제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감은 있죠. 근데 사실은 여전히 뒷목이 이렇게 걸린 게 있어요. 6월 2일 날 이 오미크론이 다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다시 또 봉쇄야? 그럼 골 때리죠. 아마 저만 이런 불안함을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6월 1일 날 이후에 봉쇄를 해제한 상황들이 만약에 오미크론이 다시 늘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톤을 그냥 유지할 거야. 우리 상하이는 국제도시니까 이러면서 가면 시장이 예, 오케이, 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그 공급망 적체의 한 축이 상당 부분 약화되는 거, 실제는 어떻게 될지라도 심리적으로는 확실히 안전한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놀랄 정도의 큰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버넌키 의장께서 우리는 1981년과 82년과 같은 볼커 시대의 상황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라고. 놀랄 정도의 큰 새로운 충격, 또 다른 전쟁인가? 어쨌든 그런 게 없다면 볼컷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지금까지 모습은 그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4월에 전미활동지수 0.47 나왔는데 전월 0.36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예상치 0.50보다는 조금 떨어지면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미활동지수는 그런 대로 괜찮고 계속 지금 미국의 소비자 쪽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시장은 많이 쫄았다. 현상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같이 잘 함께 지켜보면서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